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수요, 그리고 수요량, 수요의 변화, 그리고 공급량,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각각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균형이란 무엇인가? 시장 균형의 의미. 자, 균형이다. 자,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균형은 특별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충격이 있으면 현재 상황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 없는 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이다. 자, 그럼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의 변화도 없고 거래량의 변화도 없다면, 그러면 시장은 현재 지금 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상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결국 그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지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 공급량도 지금 일치하는 것이고 가격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결국은 가격과 거래량이 일치하게 된다. 그 상태가 바로 시장의 균형 상태이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지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공급 곡선은 시장에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수요 곡선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용의가 있는 수량을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시된 겁니다. 수요의 법칙이, 공급 곡선은 공급의 법칙이 그래프로 표시된 것이다. 즉 주어진 가격 하에서 가격과 그리고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공급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자,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난다, 교차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자, 가격이 100원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래량은 20개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합시다. 자, 이때 이 100원을 우리는, 자, 이 점을 우리가 균형점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장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이 20개는 결국은 뭐냐? 자, 이 20개에서는 결국 수요자의 입장에서 소비할 용의가 있는 최대 수량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급할 용의가 있는 또 최대 수량을 말하는 거였죠. 그 두 개가 일치하는데 그게 몇 개다? 20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00원은 뭘 의미합니까? 100원은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급할 용의가 있는 공급을 해서 지불받을 용의가 있는, 자, 공급할 용의가 있다기보다는 지불받을, 공급자는 팔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불을 받을 그럴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급할 용의가 아니고 지불을 받을 최소 금액이라고 말을 해야 맞겠습니다. 지불받을 최소 금액. 그런데 그게 얼마다? 100원이다. 그게 이제 일치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균형 거래량 아까 20개와 100원 했어요. 그 20개를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 말하는데 그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Q 스타 이게 스타를 붙입니다. Q 스타. 보통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래량이다라는 의미에서 Q 스타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하고 가격도 역시 아까는 100원이었죠. 그 100원이 균형 가격이었습니다. 자, 균형 가격이었는데 그 균형 가격은 우리가 보통 P 스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 그리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시장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잠깐씩 설명했습니다만 노동시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노동시장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노동시장이면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로축은 노동의 공급량,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량이 되고 수요자,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고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균형에서 노동시장에서는 이 균형에서 뭐가 결정이 돼요? 노동의 공급과 그리고 노동의 수요. 노동의 수요는 누구 입장입니까? 이거는 기업의 입장입니다. 노동의 공급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경제 주체 중에 가게의 입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 W 스타가 결정이 되죠. 이 W 스타는 결국은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균형 임금.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균형 거래량 이렇게 말했는데 노동시장에서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L 스타로 표시하는데 균형적인 고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용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만약에 이제 화폐 시장이라면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자, 이 화폐 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자, 돈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일반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자, 기업도 돈이 필요해요. 왜? 투자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가게, 경제 주체 중에 가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죠. 그래서 이 화폐 시장에서의 돈의 수요는 가게의 입장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돈이 필요해요. 다 화폐 수요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공급자. 그럼 돈은 누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 결국은 화폐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돈은 누가 찍어내요? 화폐 한국은행이 찍어내요.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돈을 공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화폐 공급 곡선, 화폐 수요 곡선 그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뭐냐? 자, 화폐 시장에서의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받은 것으로 주택도 사고 뭐 소비도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짜로 씁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화폐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되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자율이. 그래서 화폐 시장에서는 가격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균형 이자율이 화폐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럼 밑에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말했는데 화폐 시장에서는 결국 뭐가 결정됩니까? 균형 통화량이 결정돼요. 균형 통화량. 돈의 양. 균형 통화량. 나중에 여러분들 거시경제 쪽에 가서 통화량, 뭐 통화, 화폐 시장, 통화량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겠지만 어쨌든 균형 통화량이 결정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거시경제를 배워보면 이 화폐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을 보통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합니다. 수직선으로 표시해요. 왜 그러냐? 자, 일반적인 재화는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에 참여해서 그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폐 시장의 공급자는 순수한 공급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늘리겠다 또는 통화량을 줄이겠다 뭐 그런 결정, 그걸 통화정책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통화 수요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한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폐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표시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합니다. 오로지 한국은행만이 통화량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 수직선인 통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통화 공급량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통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균형 이자율, 즉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즉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는 균형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이 정도로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거시경제 부분에 가서 통화정책, 자,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균형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가격이었고 20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균형 거래량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은 100원이에요. 균형 가격은 100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은 100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100원이 아니고 1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더 높은 가격, 예를 들어서 150원이다 라고 해봅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은 100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0원의 가격, 150원의 가격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150원이라는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니까 더 많이 생산해서 팔려고 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소비할 의향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은 공급자는 공급을 많이 하는데 수요자는 적게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비는 1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공급 수량은 25개나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많이 안 팔리게 돼요. 좀 몇 개가 덜 팔립니까? 10개가 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물량이 초과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즉 초과 공급 또는 공급 과잉,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과 공급 또는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남아 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 버려서 남아 돌게 되고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균형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은 1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은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 70원에 거래가 된다.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급자는 이거 너무 싼데? 그러면 너무 싸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우리 회사 원가에도 못 미칠 수가 있어. 그래서 공급을 더 적게 하려고 합니다. 공급을 더 적게 하려고 하고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싸네? 예전보다 싸졌네? 그럼 어때요? 더 많이 사야지? 하고 구매 욕구가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70원의 가격에 거래하면 생산자, 공급자는 15개밖에 공급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수요자는 25개를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시장에 15개밖에 없는데 소비자는 25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물량이 모자라게 되죠.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물량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초과 수요 또는 물량 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시장 균형을 설명하면서 외부의 충격이 없다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걸 균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없는 게 아니죠. 외부의 충격은 언제나 외부의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충격이 발생한다면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이전의 시장 균형과는 다른 것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시장 균형은 변화하게 됩니다. 시장 균형의 변화. 자, 시장 균형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요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공급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수요와 공급 둘 다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수요의 변화 한번 봅시다. 자, 기존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 가격 P1,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Q1 이렇게 지금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어요. 어떤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아까 이전 시간에 우리가 수요의 변화에서 설명을 했지만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자, 근데 이번에는 수요가 D에서 D-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어떤 충격에 의해서 수요 자체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수요가 지금 증가했다. 수요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은 기존 그대로인데 수요 자체가 이제 증가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니까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고, 그죠? 가격은 오르고, 다음에 그러면 공급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자는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살려고 막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생산을 더 해서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도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해서 보면 기존의 균형점이 E였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E-로 균형점이 변화했습니다. 수요 증가에 의해서. 그러면 균형 가격은 P1에서 P2로 균형 가격이 증가하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Q1에서 Q2로 증가하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수요에서 충격이 있을 때, 수요에서 충격이 있어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균형점이 변한다. 균형점이 변함으로써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자, 만약에 아까는 이제 수요의 증가가 있을 때 이제 저랬고, 수요에서 이제 반대로 수요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 측면에서 어떤 충격이 있어서 공급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기존의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균형점이 E였어요. 균형 가격 P1, 균형 거래량은 Q1이었습니다. 자, 어떤 공급 측면에서 어떤 충격이 있어서 자, 공급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기술의 진보가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생산자 입장에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났다.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기술의 진보 때문에 S에서 S-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떻게 됩니까? E에서 E-로 새로운 균형점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공급의 능력이 더 커진 겁니다.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장에 그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죠?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서 가격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 P1에서 P2로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수량도 적고 가격도 비싸가지고 일부 부유층만 쓰고 있던 것들이 이제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일반 대중화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주 과거에는 TV도 그랬고요. 그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그런 현상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공급의 충격에 의해서, 즉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기술의 진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기술의 진보 등으로 인해서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균형점은 E에서 E-로 변화하게 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더라. 거래량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떨어지더라.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만약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충격이 있다면 그러면 공급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더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에서 동시에 충격이 발생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동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게 된 경우. 자, 이 경우는 아까 앞에서 우리 봤던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를 같이 합쳐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의 충격이 더 큰가? 수요 쪽의 충격이 더 큰가? 아니면 공급 쪽의 충격이 더 큰가? 그럼 공급 쪽에 만약에 충격이 더 크다면 수요의 변화에 비해서 공급의 변화가 훨씬 커지겠죠. 자, 어느 쪽에 충격이 더 큰가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공급 곡선, 기존의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그리고 균형점, 그리고 균형 가격 P1, 균형 거래량 Q1. 자,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요에 충격이 있어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D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D에서 D-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도 충격이 있어서 공급도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S에서 S-로 공급 곡선도 역시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더 많이 이동했어요? 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더 크게 지금 증가했죠. 그죠?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공급은 아주 조금 오른쪽으로 갔는데 수요는 아주 많이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둘 다 충격이 있었던 건 맞는데 어느 쪽에 충격이 더 컸던 겁니다. 수요 쪽에 충격이 더 컸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공급의 충격보다 수요의 충격이 더 커서 공급의 증가보다도 수요의 증가가 더 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공급되는 거에 비해서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장에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증가하긴 했는데 아주 조금 증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수량이 적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많고 가격은 오르겠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필요한 사람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거예요. 자,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이 원래 균형점은 E였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제 S-하고 D-가 교차하는 점. 여기 E-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나타나겠죠. 자, 보시면은 가격은 어떻습니까? P1에서 P2로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물론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오르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 왜? 수요가 더 크게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했지만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수요의 충격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수요의 변화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충격이 있어서 변화하는데 이번에는 수요의 충격은 조금 적은 충격.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긴 했는데 아주 조금 증가했어요. 그래서 D에서 D-로 아주 조금 증가했어요. 공급에서 충격이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더 컸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봤지만 딱 봐도 벌써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지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게 보이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어쨌든 공급과 수요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해요. 그런데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커버리면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새로운 균형점은 E에서 E-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S- 공급 곡선과 D-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E-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이 돼요. 자, 어때요? 가격은 P1에서 P2로 떨어지죠. 거래량은 Q1에서 Q2로 증가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의 동시 변화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를 지금 이제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급은 증가했는데 수요는 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지금 제가 예시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 경우를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어서 수요 부문의 충격, 공급 부문의 충격이 둘 다 있어가지고 둘 다 증가를 하면 어쨌든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균형 가격은 수요 증가가 더 크냐, 공급 증가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그 이동폭이 어떤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앞에서 봤죠? 자,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만약에 모두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해 버렸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균형 가격은 역시 어떤 것의 이동폭이 더 크냐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동폭이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하나는 증가하고 어느 하나는 감소했다.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참고 자료,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참고 자료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